교재 26페이지, 27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외의 재무제표 쪽 관련된 얘기가 나와져 있어요. 네, 그 부분 같이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뒤에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원칙까지는 같이 안 할 거고요. 그냥 주석까지만 진행하고 일단락 짚고 다시 또 이어서 할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 손익계산서랑 재무상태표까지 관련된 재무제표 얘기는 했고 그 나머지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얘기도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앞에서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하나 더 염두에 두실 건 자, 시험 목적상 자본 변동표부터 주석까지는 이론의 문제는 출제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볼 땐 이론과 전산을 같이 본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전산 실무에서는 출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는 아예 열어보지도 않는다는 거죠. 네, 열어보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주석은 프로그램에서 현재 제공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아예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업무에서는 워드나 뭐 한글이나 또는 엑셀로 작업해서 갖고 있는 서식이 있을 것이다. 그거 활용해서 쓰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사전에 드렸었죠.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자, 자본 변동표부터 보겠습니다. 자, 자본 변동표는 우리 교재는 여기 우리가 이제 교재는 대체적으로 회계 1급 교재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필요하면 세무 2급 교재를 같이 병행해서 보자. 저희가 이제 종합반이다 보니까. 그래서 요 내용만 있어요. 네, 대체적으로 시험은 요 내용을 주로 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요 내용이 세무 2급 교재랑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산세무 2급 교재, 퍼펙트 전산세무 2급 교재는 몇 페이지, 26페이지 가시면 요 박스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교재를 아직 수령 못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건 제가 페이퍼에 붙여드렸을 거고. 자, 자본변동표는 손익계산서하고 동일하게 일정 기간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럼 여러분 자본이잖아요. 그럼 이 자본은 어디를 가서 봤을 때 우리 재무상태표라는 걸 보고 들어왔어요. 그럼 재무상태표를 구성하고 있는 계정은 회계 요소는 누가 있더라? 우리 자산이 있고 그리고 갚아야 될 빚인 부채가 있고 또 누가 있다? 자본이 있죠, 여러분. 네, 자본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자본은 개인의 기업이었을 때는 사실 항목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곧 자본금입니다로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라면 법인이라면 자 우리 수업은 법인으로 수업한다 개인으로 수업한다 법인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자본은 항목 5개만 그냥 기억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럼 그 5개 기억하셔야 되죠. 자 지금 교재에 바로 써 있는 부분 자본금이 있고 자본 잉여금이 있고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여러분? 우리 자본 조정이 있고 그리고 또 누가 있더라? 우리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있더라. 저는 이렇게만 쓸게요, 여러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그리고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잉여와 달리 손익계산서에서 발생된 잉여만 따로 모아서 갖고 있겠다. 이익, 잉여금 이렇게 5개로 구분이 되죠. 아 그러면 내가 재무상태표 자본에 가고 법인이라면 여기서도 누가 자본금도 보이고 자본잉여금도 보이고 자본조정도 보이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도 보이는데 구태여 자본변동표를 작성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도 벌써 보이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무슨 부분? 요 부분에 구체적인 변동사항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변동사항을 보기 위해서 작성하는 게 자본변동표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회계 기준이 여러 개가 있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비상장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무슨 부분? 자본변동표가 재무제표에 아예 없다고 했잖아요. 네, 작성 안 해도 된다.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본만 봐도 벌써 파악이 되더라. 이유는 일반적인 기업의 자본은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이 2개밖에 없거든요. 다른 부분은 거의 쓰지를 않아요. 우리 여러분 우리가 자본금이라는 건 주식을 발행해서 설립한 회사에서 쓰는 부분인 건데 주식 발행을 매일 할 거냐는 거예요. 거의 하지 않아요. 주식 발행 아무 때나 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상장사들도 주식 발행을 아무 때나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본금 자체 변화가 거의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본 변동표를 구태여 작성해서 이 5개 항목의 변화를 따로 볼 이유가 없더라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회사 규모에 따라서도 이 재무제표의 범위가 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거니까 자본 변동표는 당연히 재무제표에 들어온다라고 배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정 기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자본 변동표다. 그리고 그 변동은 법인 기준이니까 자본 항목 5개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를 보고식으로 더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럼 보고식으로 보면 페이퍼가 여러분 이렇게 세로로 보이는 페이퍼가 있고 가로로 보이는 페이퍼가 있겠죠. 근데 유일하게 자본 변동표는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보여줘요, 여러분. 왜냐면 내용을 보여주는 부분에 내용이 워낙 많아서 이게 내용이 세로로 보여주기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세로로 보여지는 재무제표가 자본 변동표예요. 가로로 보여진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요. 세로로 나와져 있는 게 일반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세로로 보여주는 부분에 문제가 없으면 구태여 가로로 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시중에 이제 양식이 붙어 있는 교재들에 가서 보시면 그런 게 그런 의미 때문에 또 나와져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자본 변동표라고 했었던 부분 여러분, 자본을 보여주는 거라고 했으니까 자본은 사실상 무슨 금액에서 우리 자산의 총액에서 누구를 빼시면 부채의 총액을 빼시면 결과로 남는 게 누구이다? 자본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회사의 주인은 우리 주식회사의 주인은 누구이다? 우리 사장님이 아니라 주주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주주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이란 의미인 거니까 소유주에 대한 내용들이 보여지겠죠. 그래서 소유주의 투자도 볼 수 있고 소유주에 대한 분배도 볼 수 있고 자본 변동표의 기본 구조라는 부분까지도 같이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소유주의 투자라고 하는 부분은 무슨 부분? 지금 주주가 회사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그 투자 부분과 관련돼서 들어온 게 자본금일 거고요. 그리고 회사가 이익이 나면 이익, 잉여금에 영향을 줘서 잉여금이 증가했을 것이고 근데 자본금부터 5개 항목을 더해서 다 뭐라고 불러준다? 우리는 자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자본은 지금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거니까 그걸 뭐라고 부르고 순자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순자산의 증가에 대한 부분으로 내용을 파악을 해요. 그리고 소유주의 투자 부분이 또 무슨 부분? 우리는 추가적인 뭐가 있었다. 출자가 이루어졌었다. 그럼 주식회사 같은 건 이 추가 출자가 이루어지면 뭘 발행을 한다? 주식을 발행을 해요. 주식 발행. 그래서 이거를 무슨 부분? 우리는 증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증자. 자본금이 증가했다라고 표현하면 돼요. 자본금 증가. 그러면 자본금의 자자와 증가의 증자를 따서 증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본금이 감소했다 그러면 감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부분의 내용도 파악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소유주에 대한 분배라는 건 뭐냐면 회사가 이익이 나서 이익잉여금이 지금 차곡차곡 쌓이고 있을 거예요. 누적적으로. 그럼 주주들한테 투자한 자본금이 있으니 그 자본금에 해당되는 비율만큼 우린 무엇 할 것이다? 배당을 주겠다라고 하겠죠. 그럼 난 지금 현재 자본금은 우리 1000주가 있고 주식은 1000주, 거기에 한 주당 금액은 5,000원짜리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1000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A가 40%를 가지고 있고 B가 60%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저는 이 1000주에 대해서 한 주당 배당 얼마씩 주겠다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한 주당 1000원씩 주겠다. 그러면 그 1000원씩 주는 부분이 지금 400주 곱하기 1000원의 관점으로 가는 거예요. 1000주에 40%니까 400주겠죠? 한 사람은 600주고 그러면 지금 현재 1000주 곱하기 5,000원에 곱하기 지금 1000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줄 거예요. 근데 제가 금액으로 얘기할 때 1000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주식에 금액을 곱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몇 %라고 하는 배당을 준다고 얘기를 해요. 금액보다는. 근데 이 금액으로 불려지는 건 무슨 부분? 발행한 주식수 곱하기 5,000원 곱하기 배당률의 금액에 의해서 1000원이 나온다는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들 배당을 준다, 분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배당률에 대한 게 퍼센테이지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배당금이라는 부분의 계산은 지금 발행한 주식 수가 있을 거고요. 그 주식 수에 곱하기
우리 무슨 부분? 액면 금액이 있겠죠. 네. 그래서 액면이라는 건 유가증권 증서에 기록되어 있는 금액. 그런 걸 우리가 액면가라고 얘기해요. 시장에서 움직이는 가격이 아니라 그래서 액면 가액이 있을 거고 또는 금액이 있을 거고요. 거기에 배당률을 무엇해서 곱해서 뭐가 나온다? 배당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배당금에 지금 A씨는 40%의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40%만큼 갖고 한 사람은 60%이니까 60%만큼의 금액을 가져가는 거예요. 재밌는 건 여러분 우리가 사실상 업무상에서는 우리가 시험을 볼 때는 이 배당 얘기가 나오면 배당금 1,000원이에요. 배당금 2,000원이에요. 이렇게 주거든요. 업무는 그렇게 알려준 사람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계산을 해서 1,000원인지 10,000원인지를 가지고 회계 처리하셔야 돼요. 근데 그 시험 문제를 낸 건 AT가 출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시험 처음 보는 분들은 당황스러운 거죠. 이거 계산 어떻게 하지? 왜냐면 시험지 계산을 하고 줬거든요. 근데 거기 금액을 안 준 거예요. 근데 시중에 있는 시험 문제들 죄다 배당금이 100만 원 받았다, 200만 원 받았다, 200만 원 준다 이렇게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산기를 두드려 본 적이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당률에 대한 걸 결의하는 게 우리가 정기총회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소유주에 대한 분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사실상 보여지고 그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무엇할 것이다. 내가 갖고 있었던 잉여금이 누적적으로 쌓였던 걸 쓰겠다는 얘기인 거니까 감소를 가지고 오겠죠. 그래서 현금 배당을 하게 되면 회사의 순자산은 감소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자본변동법 기본구조는 벌써 얘기했습니다. 위에서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그런데 결손이 난 회사는 결손금이라는 것의 내용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각 항목별로 가지고 있었던 시작하는 금액, 기초, 그리고 변화한 사항, 그리고 기말의 금액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로로 보여주기에는 여백의 미가 없어요. 그래서 가로의 양식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세로로 다 보여줄 수 있다면 세로로 보여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가로, 세로 쓰는 건 뭐 큰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시험 문제에서 나올 때 여러분, 저 이제 다른 설명까지 다 해야 되니까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내는 건 누구를 낸다? 유자리를 가장 많이 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말장난을 쳐야죠. 이론 문제 될 거니까. 그러면 자본금부터 이익잉여금까지 항목이 몇 개예요? 5개의 항목이 있는 거죠. 그 5개 항목 중에 하나를 없애버려요. 무슨 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5개가 무조건 보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럼 그냥 0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금액 없이 항목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용어를 빼버리는 거죠.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장난의 문제가 시험으로 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시고, 그래서 자본 변동표는 더 이상 수업은 없어요, 여러분. 다만 배당 회계 처리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건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순자산이 증가했다, 소유주의 투자가 들어와서 그럼 증자된 회계 처리 어떻게 할 거냐, 감자된 회계 처리 어떻게 할 거냐, 그건 배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따로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금 흐름표입니다, 여러분. 현금 흐름표는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이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거에 대한 부분의 정보를 보여주는 재무제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현금 흐름표는 우리가 또 하나 구분할 게 있죠, 여러분. 재무제표 얘기했을 때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준은 무슨 기준으로 작성하는 게 맞다? 발생주의로 작성하는 게 맞다. 그래서 회계기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사건, 경제적인 사건으로 보는 것만 들어오는 게 맞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재무 상태표를 작성할 때도,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도, 그리고 조금 전에 보았던 누구요? 자본 변동표도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자본 변동표를 작성할 때도 발생주의로 작성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현금 흐름표는 발생주의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무슨 부분으로 작성해라. 실제 돈이 들어오고 나간 기준으로 작성한다. 경제적인 사건에 관계없이. 그래서 현금 주의 작성이라는 걸 기억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니까 당연히 이 부분도 정태적 보고서이다, 동태적 보고서이다. 동태적 보고서인 건 뭐 동일하고요. 그래서 기업이 지금 현재 지금 돈이 기업의 안으로 들어온 유입과 밖으로 나간 유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제가 부탁 하나 드린 거 있었죠. 여기서 말하는 현금이라는 건 우리가 자산은
유동이 있고 유동에 다시 당좌가 있고 유동성이 가장 빠른 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입니다. 라고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했었을 때 안에 가서 봤더니 현금도 있고 예금도 있고 뭐 이렇게 등등등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요 현금만 말하는 건 아니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이 현금이라고 해서 현금 계정 과목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관점으로 좀 봐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있었고, 자, 이 현금 흐름표는 작성을 할 때요, 반드시 구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부분? 영업 활동과 관련된 현금 흐름을 보여라. 투자 활동과 관련된 현금 흐름을 보여줘라. 그리고 재무 활동과 관련된 현금 흐름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는 영업 활동, 투자 활동, 재무 활동에 대한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럼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보를 보여줘야 되고요. 그럼 그중에 영업활동이다라고 얘기하면 말 그대로 영업활동은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는 업태 종목과 관련된 활동. 그러면 재고자산을 무엇하는 부분일까요? 사고 파는 활동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회사에 재고자산이 있었다면 재고자산을 매입하거나 재고자산을 매출하는 부분과 관련된 부분. 그런데 이제 재고자산이 없는 회사는 손익계산서 매출과 관련된 활동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들어올 수 있는 계정 과목을 얘기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겠죠. 그리고 회사가 갖고 있는 재고자산도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요 세 개가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에요. 거기에 미수수익이나 성급비용이나 선수수익이나 미지급 비용도 관계가 있다라면 들어와야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미수금이 미지급 비용 이렇게 써드렸지만 지금 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놓고 봤을 때 회사가 하는 영업활동 중에 내가 발생된 부분인데 아직 돈을 못 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것도 있을 거니까요. 그럼 판매비와 관리비가 발생을 했는데 나는 돈은 차게 줄 것이다. 그럼 미지급 비용이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요. 내가 미리 준 돈이 있었는데 다음 연도 것까지 들어가져 있는 게 있었다. 그러면 성급 비용도 들을 수 있는 소지가 있죠. 자, 우리 조심할 건 이거예요. 우리가 보험료 1년치를 줬는데 그 1년치에 대한 부분에서 성급의 성격이 있으면 우리는 비용에서 빼버린다고 얘기하는데 현금으로 풀려오면 그걸 왜? 그냥 비용처럼 다 갈 거야. 돈이 나갔잖아. 이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산이라는 걸 했을 때 발생지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라는 게 원래 원칙인데 그게 뒤집히는 게 현금흐름표인 거예요. 들어오고 나간 거대로 다 돌려놓을 거니까. 그래서 선급이라는 부분도 여기 포함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현금흐름표를 작성할 때는 뒤에 얘기하겠지만 처음부터 여러분 요목조목 다 정리하려면 너무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기점에 작성된 무슨 정보가를 가져다 놓고 시작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작성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할 거고요. 그건 바로 다음 장에 있으니까 그때 얘기할게요. 자, 투자활동을 넘어갑니다. 투자활동은요. 무슨 부분이냐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지금 영업하고 관련이 없는 자산이라고 보시면 자산에 관련된 활동. 그러면 그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영업활동에서 하는 게 재고자산과 관련된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영업활동의 재고자산이 아닌 나머지 자산으로 놓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영업활동과 관계 있는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의 증감 변화와 관련된 활동. 그래서 이 투자 활동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무슨 생각하시냐면 회사가 여유 자금이 있어서 투자 자산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면 우리는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유가증권이라는 거에도 투자할 수 있겠죠. 주식에 투자했다 대표적으로 또는 은행에 내가 예금을 가입했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또는 여유 자금이 있어서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었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는 부동산에 투자를 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대부분 투자 글씨가 나오면 여기까지는 대부분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제 조심하실 게 뭐냐면 이 투자 활동에는요. 말 그대로 시세 차익의 목적이라는 것도 있지만 미래를 바라보고 공장을 중축하였다. 공장을 짓기 위해서 땅을 샀다. 그럼 여러분 그건 무슨 자산이 돼요? 유형 자산이잖아요. 제가 여기다 쓴 건 투자 자산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입으로 얘기했던 건 무슨 자산이 된다? 내가 지금 공장 부지를 구입하였다. 건물을 올렸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 등등등 이런 부분은 무슨 자산이다? 유형자산이잖아요. 그 유형자산이 어디에 들어온다? 지금 현금흐름표 작성할 땐 투자 활동에 들어오게 됩니다. 투자 활동에. 근데 이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시험이 아주 쉽게 내면 그냥 이런 활동이 있고 이런 정보를 보여주고 현금주의 작성하면 돼. 이 정도 수준까지 될 거예요. 그런데 조금 깊이 내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이렇게 화살표 해드린 부분 있죠. 요거를 출제를 해요. 시험 출제자들이. 근데 난이도가 높을 때 많이 내요. 그러니까 회계급수에서는 여기까지는 안 건들려고 하고요. 세무급수에서는 건들려고 해요. 그게 이제 좀 다른 점들이고요. 그리고 회계 쪽에 요거 낸다고 해도 사실상 하자가 있다고 얘기는 못해요. 네, 하자가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공장의 신축이라든지 설비를 증설하거나 또는 내가 갖고 있었던 유형자산을 무엇하였다. 내가 살 수도 있지만 취득할 수도 있지만 가지고 있었던 걸 처분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팔았다. 자, 그 부분도 들어와야 해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 그래서 여기에 유형자산이 들어온다라는 게 특징. 그리고 이 부분은 누가 봐도 투자자산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 유형이 들어왔으면 여러분 당연히 누가 들어와야 될까요? 무형도 들어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영업활동과 관계 있는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과 관련돼서 나오는 활동이다. 근데 사는 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파는 것도 들어간다는 게 같이 가져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재무활동은 여러분 돈 마련하는 활동이에요. 돈 마련하는 활동. 그럼 여러분 돈을 마련하는 활동은 뭘까요? 돈을 마련하는 활동은 지금 내가 회사에서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럼 남한테 돈을 빌려오면 되는 거죠. 또는 주주들한테 이번에 증자를 좀 하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타인의 자본을 가지고 사업할 수도 있고 내 자본을 가지고도 사업할 수 있잖아요. 그럼 타인 자본 중에 자본 조달 목적의 성격을 갖고 있는 애.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또는 내가 사채를 발행하거나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사채를 발행했다. 그럼 거기에 따박따박 나는 또 뭘 줘야 돼요? 이자라는 걸 줘야 되겠죠. 자, 주식을 발행했다. 그럼 돈은 들어왔겠죠. 그러면 회사가 영업 성과가 나면 그와 관련돼서 무엇을 배당을 또 지불해야 되겠죠. 그 활동이 다 재무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업 활동과 관계 있는 부채를 제외한 부채와 이렇게 들어오고요. 자, 그리고 자본의 증감 활동이다. 그러니까 부채는 타인 자본이라는 표현 때문에 들어오는 거고 자본은 자기 자본이라는 것 때문에 들어왔겠죠. 그래서 우리 돈 가지고 하는 행동들, 우리 자본금 마련하는 행동들 이런 식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현금을 무엇하는 거, 차입하거나 상환하는 거, 신주를 발행하거나 배당을 지급하는 거, 자 사채를 발행하거나 사채를 상환하는 거. 근데 사채를 상환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돈을 빌려오고 사채를 발행하면 그때 맞춰서 뭐가 나온다? 이자가 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자라는 부분도 이 활동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활동은 부채라는 의미를 아예 대두시키는 이유가 남의 돈이라는 걸 가지고 내 사업에 썼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현금흐름표고요. 자, 그리고 이제 현금흐름표를 작성하는 부분에 가면 작성 방법은 직접법이라는 게 있고 간접법이라는 게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직접법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영업활동하고 관련돼서 발생된 부분을 1월 2일부터 12월 31일자에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대해서 건건히 다 정리하겠다 이런 부분이에요. 간접법은 아니 벌써 너가 손익계산서에서 무슨 부분? 수익이 이만큼이 있고 비용이 이만큼이 있어서 그들을 빼고 나니 우린 이익난 회사로 갈게요. 여러분 단기에 얼마의 이익을 벌어들였다는 결과를 내지 않았느냐. 기본적으로 수익은 누구를? 돈을 유입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자 비용은 돈을 무엇하는 가져가는 효과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당기순이익을 맨 꼭대기에 올려놓고 여기에 무슨 부분? 유입과 유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있는지 그 조정만 하고 마무리를 지어보겠다 이 얘기예요. 자, 누가 더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직접법과 간접법을 놓고 봤을 때 간접법이 더 편해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요, 업무자들은 간접법의 형태를 더 많이 씁니다. 근데 어찌됐든 작성의 방법은 직접법, 간접법 모두 다 있는 건 맞고, 다만 간접법을 더 많이 쓴다. 그래서 당기 순이익에서 우리 관련된 소정 항목에 대해서 무엇하겠다. 우리 유입과 유출의 조정사항이 있다라면 그 조정사항에 대해서 가감에 대한 부분을 기재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정리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현금 흐름표와 관련된 활동은 무슨 활동이 있다? 영업활동이 있었고 투자활동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들었던 재무활동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문구에서는 누구만 거론해요? 영업활동만 얘기하죠. 자,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는 방법은 직접법, 간접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차이점을 정리를 해보니 무슨 활동에서밖에 차이점이 없더라. 영업활동에서만 차이점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직접법, 간접법 어떤 거로 작성을 하든 상관은 없지만 지금 현재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은 차이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법, 간접법의 차이점은 영업활동에 대한 표기를 어디부터 시작을 할 거냐, 어떻게 작성할 거냐라는 부분만 영향을 받습니다. 그게 당구장 표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업활동만 그렇다. 그렇게 같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석이라는 게 등장이 됩니다. 주석. 자, 주석은 교재는 위에 내용, 주석만 재무제표에 해당이 됩니다라는 것까지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음영 박스,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은 세무 2급 교재에 가시면 22페이지 박스가 있어요. 그 박스 안에 회색 음영 박스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그냥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뭐 주석 포함 사항이란 부분에 내용을 많이 출제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니요.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네, 빈도가 높지는 않고요. 네, 우린 주석은 딱 그 정도까지만 내요. 무슨 부분 다음 중 재무제표에 해당하니 하지 않니? 그리고 주석은 재무제표 보고상에 한계가 있다. 본문의 모든 내용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방법이다. 다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방법이 주기라는 방식도 있고 주석이라는 방식도 있고 또는 별도로 작성되는 부속 서류라는 것도 있더라. 그런데 그렇게 그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방법 중에 누구만 주석만 재무제표로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주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오늘 수업할 때 무슨 부분 할 때 말씀드렸었냐면 우리 본문에 빨간색으로 쓰는 거. 대표적인 게 누구다? 재무상태표에 가로 열고 당기순이익 얼마 이렇게 써주는 방법. 그런 걸 주기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부속명세서의 대표적인 건 우리 반드시 업무하는 과정 중에 우리 회사가 무슨 회사이다. 뭔가 만드는 회사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제조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제조와 관련된 원가 명세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거 부속명세서의 대표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필수 부속이에요. 재무제표로 인정은 하진 않지만 업무상에서는 필수. 그래서 계속 시험에서 내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무슨 부분? 내가 지금 1년 동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얼마가 들어와서 얼마가 써서 얼마가 남겨져 있다. 얼마가 발생돼서 그게 그대로 얼마이다. 또는 얼마가 발생됐는데 소멸이 돼서 얼마만 인정이 되고 있다. 자, 그런 내용을 모두 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계정은 몇 개가 있죠, 여러분? 회계 계정은 몇 개? 5개, 그죠? 자, 재무상태표에 보여지는 계정 몇 개? 자산, 부채, 자본이라고 해서 3개가 보여지고 그리고 손익계산서에서 보여지는 계정 2개가 있죠. 수익과 비용.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전부 다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증감에 대한 전체 내용을 보여주는 부속 서류가 있다. 그게 무엇이다? 시산표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산표에 가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전부 다 보여줍니다. 근데 그 부분에 금액의 합계와 그 부분에 남겨져 있는 잔액을 같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합계만 보여주면 합계시산표, 잔액만 보여주면 잔액시산표 2개를 다 보여주면 합계잔액시산표 이렇게 얘기해요. 프로그램은 잔액과 합계를 따로따로 볼 수는 없습니다. 서식이 제공되는 건 2개를 같이 보여주는 합계잔액시산표밖에 없고요. 외부에 제출하는 부속 명세서도 합계잔액시산표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이거 말고도 또 필요한 게 있다라면 또 작성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2가지는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저희 교육상에서 이건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더라. 그런데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우리 누구만
주석만 인정하고 있다. 자, 그럼 주석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포함해줘야 되는 부분이 뭐냐? 라고 들어가서 봤더니, 자, 재무제표 작성 기준은 뭘 가지고 했느냐? 자, 그럼 우리가 재무제표 작성을 할 때는 회계 기준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IFRS가 있었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었고, 중소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었고, 우리는 일부 기업은 특수회계 처리도 있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럼 그걸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맞춰서 작성을 했는지. 자, 그리고 유의적이다.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중대한 영향력을 무엇하고 있다?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걸 유의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회사의 지분 100% 중에 70%가 A 회사가 현재 들어와져 있다. 그럼 여러분 따져봐야 되겠죠. 모자 관계인지 아닌지. 이거 왜 중요하냐면 세금 신고할 때도 중요해요, 여러분. 네, 모자 관계이다. 그리고 엄마의 회사가 지금 세법에서 규제하는 뭔가의 규정들이 있어요. 그 규정에 들어오게 되면 지금 자유회사가 중소기업이다 하더라도 중소기업 혜택 못 받아요. 근데 여러 가지 보는 관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표시가 돼줘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 무슨 얘기 해드렸어요? 여러분 주석이 또 무슨 부분? 우리가 소송의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도 무엇 하셔라? 기재해 주셔야 되고 우리 지금 현재 부도가 난 게 있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영향을 준다라면 다 표기해 주셔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유의적인 거래와 회계 사건에 대한 부분들도 기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우리 회계 정책은 또 뭘 적용했는지.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주석으로 공시를 해달라고 하는 요구사항들이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은 주석으로 기재를 합니다. 자, 이건 듣고 그냥 흘리세요. 본 수업 때 다시 합니다. 주석 공지사항 중에 뭐가 있냐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A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A 회사에 투자. 자, 투자를 했는데요. 이 회사가 이번에 배당을 저희한테 준다고 합니다. 제가 투자한 목적은 배당금 받을 목적이겠죠. 근데 배당금은 주는 방식을 보면 현금으로 주는 방식도 있고 그리고 주식으로 주는 방식도 있어요. 근데 이 A 회사가 이번에 현금 배당을 100을 주고 주식 배당을 10을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저는 현금 배당은 말 그대로 우리한테 돈이 들어올 거예요. 유입이 될 겁니다. 자, 주식도 유입은 돼요, 여러분. 그런데 주식이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해서 우리가 회계학적으로 놓고 봤을 때 자산이 늘을까요? 내가 돈 주고 주식을 산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아, 그럼 너는 현금 배당 100 받고 주식 배당 10 받았어? 그럼 현금 배당 받은 건 너가 배당을 받았으니까 배당금 수익이 생기겠네. 그래서 수익 처리할 거예요. 그리고 통장에 돈이 꽂힐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자, 그런데 주식은 통장에 찍히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원래 A 회사한테 주식을 투자를 했는데 100주를 투자했었다. 근데 이 100주에 플러스 몇 주를 나는 여러분 이거 10주라고 얘기할게요. 자, 10주를 받았다. 그러면 내가 보유하는 주식,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몇 주로만 바뀌어요? 110주로만 바뀌거든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110주가 지금 내가 팔지도 않았는데 돈처럼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미래를 보면 회사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당장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너 원래 100주 샀어? 근데 10주 받았다고? 그러면 110주로 바뀌었네. 너 이거 100주 살 때 한 얼마 주고 샀니? 라고 물어봤더니 10만 원 주고 샀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 110주를 10만 원의 금액을 주고 100주를 10만 원 주고 샀잖아요. 근데 20만 원을 110주로 나누면 사실상 내가 취득 단가가 내려가죠. 왜 내려가는 이유는 아시겠죠? 수량이 늘었으니까. 근데 이게 뒤에 팔 때 이득일 거예요. 원래 내가 100주를 샀으면 팔 때도 100주밖에 못 파는데 100주를 배당으로 10주를 배당으로 받으면 내가 팔 수 있는 주식수가 10주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더 싸게 주는 효과를 보는 꼴이 되죠. 뒤에 팔게 되면. 그래서 지금 당장은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진 않지만 네가 주식을 받게 되면 지금 보유 주식수가 몇 주로 바뀌었고 그리고 단가가 얼마로 바뀌는지 취득의 단가가 얼마로 바뀌는지를 무엇해달라 주석으로 쓰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요. 회계 기준에. 이해되셨을까요? 근데 그런 부분도 기재사항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다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계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회계를 배우는 건 재무제표를 어떻게 작성하고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는 회계 처리 능력을 배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계 처리 능력에 맞춰서 회계 처리를 하면 뒤에 가서 올바른 재무제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향을 받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뒤에 가면 유가증권 수업할 때 배워요. 그리고 주식 배당, 현금 배당 받았다 그러면 현금 배당 받았을 때 회계처리 문제 낼 거고요. 주식 배당 받았다라고 했을 땐 회계처리를 못 내겠죠. 네, 그건 이론으로 내고요. 과거에는 요 두 가지 한꺼번에 시험 출제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배우고 들어갔는데 현금 배당, 주식 배당 받았다고 하니까 분계를 두 개를 다 하려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받는 사람은 분계 처리를 못 한다는 거예요. 주석 공시로 가거든요. 주는 사람은 다 회계 처리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식의 요구사항들이 있더라. 그러면 그걸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본문에 표시를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재무제표를 내가 보는데 필요한 정보가 있다라면 자, 우리 그 정보 이용자들한테 이해를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유용한 정보일 거니까. 그러면 그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게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제가 아까 1번 얘기할 때 뭐 부도가 있다라든지 지금 소송 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 정보도 어디에? 주석에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에 이런 사항들이 기재가 된다. 그래서 특별한 사건이 없으면요. 과거에 한번 작성해놨던 거 매해마다 써요. 근데 이제 검토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검토는 여러분이 하셔서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은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추가적인 재무제표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부분 주석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번 강의에선 이렇게 해서 끝낼게요, 여러분. 왜냐면 뒷강좌가 좀 길어요. 설명할 게 이것저것 많기 때문에 요거로 일단락을 짓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일반 원칙이라고 해서 27페이지에 나와져 있는 그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